한편 흰골의 진경이는 또 딸을 낳았고 선경이는 벌써 사춘기를 지난 19 가슴이 울렁거리는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은옥은 나름 편하기고 했고 그저 딸같이 키웠다고는 하지만 집안일을 착실히 하는 종 같은 존재로 당시로서는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였다. 은옥의 큰아들 만식이 14살 선경이 업어 키운 둘째 경식이도 10살 딸 혜상이도 8살이 되었으니 그동안 두 아이를 봐주는 일부터 집안일까지 하였으니 밥값은 충분히 하면서 자랐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쁘고 거기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일손도 야무져 일도 잘했다. 한편 훈춘의 경범은 줄 끊어진 연이 되었지만 민자와 소록소록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야마모도 가꾸고는 민자의 나이도 은퇴할 때가 된 것을 알아서 가능하면 주방일에 전념하도록 배려를 하더니 경범과 민자를 불러서 방을 얻어서 나가게 배려를 했다. 그리고 둘 사이엔 열매가 맺혔고 더 이상 민자가 훈춘각에 나갈 수가 없었다. 1921년 7월 11일에는 몽골이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신유년 음력 6월 16일 물꼬란 작은아버지 영훈이 죽어서 광국은 물꼬란 방골에 갔는데 사촌 동생 넷이 모두 살림을 나서 둘째 완덕은 같은 방골에서 살고 있었고 셋째 흥덕은 물막골 간대말에 살고 막내 양덕은 23살로 꽃제에 살고 있었다. 방골 앞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향이어서 작은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물막골 간대말에 마련한 육아모이터 선산이 장지여서 셋째 흥덕의 집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했다. 7월 29일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지도자가 되었고 11월 4일 나치 돌격대가 창설되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1월 1일 경주시 대덕산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가 포획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1921년 1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본토의 교육제도에 준거한 학제의 개혁을 심의케 했고 1922년 2월 4일에는 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여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교육령을 개정하여 표면상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융화시키려 하였으나 이들의 기본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었고 2차 교육령에 담긴 문화란 이름의 교육정책 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사이토의 문화정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교정에 심어져 있던 무궁화를 뽑고 사쿠라 벚꽃을 심도록 하는 데까지 뻗어나갔다. 사이토 총독의 문화통치는 전대의 무단 통치보다 더 가혹한 통치 방법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5년, 4년으로 함,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였다. 일본어의 수업 일수를 증가하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새로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의 길을 마련하고 실업교육 전문 교육대학 교육은 일본의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대학교육의 문이 열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1922년 2월 중순 안창호는 베이징에서 이동희, 박용만 등과 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혁 및 독립운동의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9명 대표에게 3월 17일까지 베이징으로 집합할 것을 통보했고 안무는 김좌진과 함께 북간도 지역 군사대표로 선정되어 베이징으로 떠났다. 4월 베이징에서 모인 대표들은 통일군단을 결성할 것을 결의했다. 사무총장엔 안창호, 임시총장엔 최상덕, 정무 및 국무총장엔 김좌진, 사령관장엔 홍범도가 맡았고 참모장엔 오석영, 안무가 맡았다. 그러나 통일군단의 구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통일군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지 못했고 각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꼴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고 선경이는 틈틈이 종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달래와 냉이를 캐와 은옥의 식구들의 입맛을 돋아주었다. 선경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나무를 캔다는 핑계는 선경이 바람을 쐴 수 있는 유일한 핑계거리가 되었다. 오늘도 선경이는 작은 황골 논둑과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막 올라오는 쓴바귀 고들빼기 달래 냉이 등 눈에 띄는 나무를 캐고 있었다. 종다래끼를 채우는 것보다 눈에 띄는 나무를 캐다 보면 이 또한 봄 처녀의 행복이었다. 그때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던 은상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나무를 찾는데
여념이 없는 선경에게 은상이가 나물 하러 왔구나? 선경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붉어졌다. 선경이보다 한 살인가 더 먹은 은옥의 당질이었다. 저기 찔레나무 아래 수북 달래가 꽤 많던데 하면서 턱으로 가리켰다. 선경이 그리로 가서 달래가 수북하게 올라와 있는 달래를 보고 환하게 웃자 은상이가 다가와 저리가 있어라 하면서 턱짓을 해서 선경이 10여 걸음 떨어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이내 낫을 가지고 찔레나무 넝쿨을 찍어내어 개굴창으로 굴려내고 씩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선경이는 달래를 열심히 캐서 흙과 덤불 부스러기를 털어내어 종다래끼에 담으면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굳이 여동생에게 알려서 캐가면 될 걸 나에게 가리켜주다니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무를 마친 은상이 나무찜을 치고 성큼성큼 내려가고 있었다. 선경이도 달래를 거의 다 캐서 지아비를 따라가는 안악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따라 내려왔다. 그날 밤 선경이는 가슴이 뛰고 설레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선경은 행여하는 기대감을 안고 종다래길을 차고 작은 한 골로 향했다. 어제 그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은상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가 보일 듯 말 듯 한 곳에서부터 나무를 캐기 시작했다. 나무를 찾기보다는 은상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무를 찾다 보면 어느새 눈길은 은상을 향하고 있었고 그가 나를 봤을까?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여 봐주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자신의 발걸음은 자꾸 가까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갔는데 그가 보이지 않았다. 벌써 갔나? 다시 살펴보니 지게는 그 자리에 있었다. 두리번거리면 그를 찾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 애써 나무를 찾으면서도 머리는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쉽게 떠나지를 못하고 아니 은상이 지게가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었다. 오늘도 나무로 왔구나? 에그머니 하면서 선경이 털썩 주저앉았다. 놀란 것은 선경이 아니라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에게서 눈을 못 떼고 있는 선경을 모습을 본 은상이었다. 작은 장난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놀란 것을 본 은상은 저기 당황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도 못하고 선경을 주시하고 있었고 선경 또한 그렇게 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에도 선경의 뺨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고개조차 다른 곳으로 돌릴 여유조차 없이 서로를 응시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린 은상이 놀랬나 보구나? 하며 말문을 열었다. 머리를 끄덕인 선경은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하는데 내일 또 와라. 그 말이 집에 도착하여 일을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갈까 말까 하며 고민 아닌 고민을 했는데 이튿날 선경이는 부지런히 할 일을 마치고 점심 설거지까지 마치고 종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부지런히 작은 한 골로 향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나무하는 곁을 다가가 목례를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했고 은상이의 나무찜도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이윽고 나무를 해서 나무지게를 지게작대기로 받쳐놓은 은상이 손짓을 해서 선경을 불렀다. 선경이 다가가자 은상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노란 생강나무꽃을 한 움큼 내밀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게 아래 나란히 앉아 꽃이 널 닮아 부지런하게 피어서 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니 널 좋아하는 것 같다. 매일 보고 싶으니 내가 나무를 하러 가는 걸 보면 나물 하러 오렴. 선경은 끄덕였고 은상은 지게를 지고 먼저 내려갔다. 그 자리에 한참 앉아있던 선경이도 나무를 얼마쯤 캐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뒤주 위 모란무늬 청화백자를 내려다가 물을 담아서 생강나무꽃을 꽂아놓았다. 며칠이 지나서 생강나무꽃이 시들 무렵엔 개나리꽃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데이트가 길어지고 어느덧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원추리가 뾰족뾰족 올라와 이젠 호미 대신 칼을 들고 원추리를 돌이면서 깊은 산속으로 데이트 장소가 옮겨지고 있었고 예외 없이 은상은 진달래꽃을 한 움큼 쥐어주었다. 그때 경식이가 작은 한골 친구 희동이와 산에 올라 진달래 꽃잎을 따먹으며 놀다가 둘의 데이트를 목격하고 말았다. 그날 뒤주 위 모란무늬 청화백자에는 진달래꽃이 한 다발 꽂혔다.
그리고 성경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경식이는 은옥에게 은상이 형이 성경이와 산에 나란히 앉아서 소곤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옥은 이튿날 은상 엄마를 찾아갔다. 형님 글쎄 은상이가 우리 성경이와 산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걸 경식이가 보았다는데 모르셨죠? 은상 엄마도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는 듯 눈이 화등잔만해지며 놀라는 눈치였다. 아니 그래 빨리 장가를 보냈어야죠. 내가 너무 등한시했나 보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중신을 서주게. 그리고 이 녀석을 당장 떼어놔야지. 은옥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데리고 키우던 성경이를 당질부로 보내는 것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리 되면 그냥 보낼 수 없고 다만 살림살이라도 장만을 해서 보내야 하고 어쩌면 종시형님이 사돈이 되는 격이어서 말도 안 되는 사태였다. 그렇지 않아도 보리올 친정 동네에 마땅한 규수 이야기가 있었던 차라. 형님 제 친정 동네에 마땅한 규수가 있는데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 좋지 내일 당장 서방님 보고 다녀오시라고 하게. 그날 저녁 은상이는 아버지에게 불려들어가 호되게 꾸중을 들었고 마침 보리올에 적당한 규수가 있으니 그리 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경도 은옥에게 몸가짐에 대하여 엄하게 꾸중을 들었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눈물이 확 쏟아지도록 들었다. 그리고 밤새 아버지를 원망하며 베갯니들 적셨다. 그렇게 다음날 재우는 홍천강을 건너 보리올 처가로 가서 혼담을 성사시켰고 이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좌방산 기슭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은상은 보리올에서 결혼식을 하고 은상의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다. 텅 빈 가슴을 안고 잔치 음식을 만드는 선경은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있어 진경이가 애 부침개 타겠다 하는 소리에 깜빡 제정신을 차리기도 했다. 그날 뒤주위 모란무늬 청화백자에 꽂혀있던 시든 진달래는 뽑혀져 아궁이로 들어갔다. 한편 훈춘에서는 민자가 아들을 낳아 경범은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늦게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 성호가 100일이 지나고 보리가 팰 무렵 훈춘각 손님 한 사람이 경범에게 훈춘강에 밤고기가 한창인데 고기잡이 한번 가시렵니까? 벌써 만종이 다가오는 걸 보니 때가 되었군요. 순간 경범은 접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일 모레가 어때요? 그때가 좋겠네요. 그날 밤 경범은 생각에 잠겼다. 거절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용 가치가 없는 정보원은 조직의 안전을 위한다는 대의에 쳐낼 수도 있다는 걸 잘 아는 경범은 많은 고심을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약속한 날 밤 경범은 반두와 종다래끼를 챙겨들고 약속한 훈춘강가로 나갔다.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자리의 지느러미를 연신 움직이며 자고 있는 물고기를 반두로 떠내어 종다래끼에 집어넣으며 주위에 아무도 없자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용정의 독립군에 재건하고자 하니 다시 정보원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경범은 아내와 아이까지 있어 제한적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자정이 가까울 무렵 고기잡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고기배를 따고 씻어서 훈춘각 식구들과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그 무렵 안무 장군은 우스리스크에 있으면서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 고려혁명군정청은 병력 150명을 인솔의 파르티잔스크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으나 안무는 이 명령에 실제로 따르지는 않았다. 일제의 또 다른 첩보에 의하면 안무는 영안현 동경성 부근에서 활동했고 안무를 따르는 독립군은 강구, 방우룡 등 20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의 국내에선 재해에 따른 흉작이 계속되자 황해도 재령군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인 북률농장에서 소작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이몽서 등이 주동이 되어 소작료 감면과 소작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에 들어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시적인 타협을 이뤄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북률농장은 원래 왕실의 땅으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으나 총독부가 빼앗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버렸는데 북률면에서만 역둔토 2300정보를 점탈하였다. 그리고 이전에는 소작료는 수확량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던 것이 2분의 1로 크게 높아졌고 이것저것 합해서는 실제로 7, 8알까지 거둬갔다. 또한 동양척식 땅이 되면서 소작 기간을 3년으로 못 박아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마음대로 소작권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 이 나라 곳곳에서 그렇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만주 또는 일본으로 먹고 살기 위해 떠나야 했다. 1922년 10월 도나현 남구에서 구춘선과 함께
독립군 40명을 이끌고 활동하던 안무 장군은 10월 12일 최창선 등과 함께 흑룡강성 연고탑 반면으로 이동했다. 10월 20일엔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김규식, 김좌진, 안무 조성환, 장도선 등이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해 연설했으나 이 회의에 참가한 한인 사회주의 계열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분리되어 서로에 대한 성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간도로 쓸쓸히 귀환해야만 했다. 그만큼 독립의 여망보다 이념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12월 30일 러시아가 사라지고 소련이 건국을 했고 또 한 해가 가고 왔다. 훈춘각 야마모도 가쿠코의 기둥서방 코사는 훈춘 상사라는 가게를 차려 경범은 양쪽을 들락거리며 이를 돕고 있었다. 간내울에선 남순의 조카 며느리 영은이가 아들 연하기를 낳았다. 1923년 3월 16일 일본 유학생 방정환, 강영호, 손진태, 고한승, 정순철, 조준기, 진장섭, 정병기 등이 참여하였고 여기에 윤구경과 조재호가 합류하여 윤구경의 제안한 색동회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운동단체 설립 준비를 해서 5월 1일에 색동회가 창립되었다. 경범에게 지령이 내려왔는데 훈춘을 떠나 연변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밀명이 내려와 훈춘각을 그만두고 민자와 아들 성호를 데리고 연변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공유와 건어물을 취급하는 가게를 열었다. 1923년 안무는 연해주에서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김규린, 정일무 등과 함께 향후의 방책을 논의했고 뒤이어 연해연 한인위원회에 가담해 제사공구를 맡아 혈성단 전위대를 안도연으로 옮겼다. 그는 이들을 이끌고 무산, 갑산, 길주, 명천 등지의 면사무소를 습격, 파괴하는 등 조선-만주 일대에서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범은 민자에게 가게를 맡기고 보무상으로 나섰다. 청진 경성 등서 건어물을 사가지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공유와 물물교환 형식의 장사를 하면서 연변에 돌아올 때에는 남은 곡식과 해산물을 가게에 부려놓아 민자가 팔게 하였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청진이나 경성으로 갈 때에는 장사와 정보 수집이 목적이지만 지정해준 곳에 들려 물건을 팔러 온 단골 장사꾼으로 위장. 객주나 지주들에게 들려서 물건을 사고 파는 척하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독립자금을 받아오는 게 주 임무였다. 그러다가 돈은 위험이 따르니 물건으로 가져다 경범의 가게에서 팔아서 몰래 넘겨주는 방법으로 서서히 바꿔가고 다른 가게에도 물건을 넘기기도 했다. 장사도 그런대로 잘 되었고 단출한 세 식구가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서 가게의 규모도 조금씩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청진을 다녀오는 길에 두만 강변 인계에서 산적 무리를 만났다. 꼼짝없이 있는 것 다 뺏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도달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산적 무리 중에 경범을 본 자가 있었다. 그이들은 진동의 무리로 훈춘각에서 신부를 가서 본 적이 있는 자였다. 어디로 가는 물건이냐? 훈춘상해로 가는 물건이요. 경범의 대답에 그들은 그냥 보내주었다. 야마모도 가꾸고 기둥서방 코산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어서 무사히 연변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경범은 유통업을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해서 독립자금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민자는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 경범은 항상 우리 세 식구 끼니 안 거르고 지내면 된다는 말을 해주어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안무는 8월 15일 화전연에서 남북만주조선 인통일 대회에 참석 중이었다. 1923년 9월 1일 11시 55분 32초에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관동대 지진이 일어나 간토 지방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다. 이날 점심 준비하기 위해 각 가정집과 요식업소에서 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이나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 피해 지역의 불이나 도쿄 지역과 요코하마 지역, 지바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 현 등에서 10만 명에서 1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고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고 10만 2천여 채는 반파되었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일반인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며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일부 신문이 보도하였고 보도 내용에 의해 더욱더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보도됨으로써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헛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의 지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의 특징 때문에 일본인들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러한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하였다. 이에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우선 조선식 복장을 한 이들은 바로 살해당하였으며 이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 한국어에 없는 어두, 유성음 및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장음 발음 등으로 이루어진 주우고엔 고주쯔센 주우고에 고지세를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살해하였다. 이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아마미제도 출신과 지방에서 도쿄로 와 살고 있었던 지방의 일본인 특히 도호쿠 출신들도 발음상의 차이로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살해당하는 등 자경단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악했다. 일부 조선인들은 학살을 피해 경찰서 유치장으로까지 피신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 안까지 쳐들어와 끄집어내어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학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오히려 조선인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야쿠자 등 비공권력 범죄 집단의 일부가 조선인을 숨겨주는 일이 있었다.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의 요주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주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에 대한 학살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치안당국은 조선인들이 폭동을 저지르려고 한다. 라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의 명분으로 자경단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고 일부는 가담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경단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제야 개입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후였다.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암매장되었고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도쿄에 흐르는 스미다강과 아르카와강은 시체의 피로 인해 핏빛으로 물들었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공식으로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 조사하였으나 형식상의 조치에 불과하였으며 기소된 사람들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반면되었고 이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었다.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는 그의 저서 압박과 학살에서 2534명으로 김승학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피해자가 6066명이라고 적었지만 그에 비해 당시 일본 정부의 추산은 233명이었다.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던 수많은 동포들이 희생되었다. 그 무렵 간내울에서는 개인년 10월 13일 40살의 남순이 아들을 낳았는데 굶주려서 그랬는지 아이는 당닭의 문열이처럼 작았다. 그리고 이때 광국은 44살이었고 아이의 이름은 진규라고 지었다. 안무는 8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화전연에서 열린 남북만주선 인통일대회에 참가해 나중소, 지청천과 함께 군사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청천과 함께 군자금을 3,000원을 모아 2,000원은 무기를 나머지는 연해주에서 폭탄을 구입해왔다. 지청천과 함께 무장단을 지휘해 군자금 모집에 힘을 기울였다. 1923년 11월 8일 베니토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당의 로마 진군에 자극받은 아돌프 히틀러는 뮌넨의 비르거브로이켈러 맥주올에서 바이에른 주정부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뮌넨 폭동을 단행했으나 실패했다. 그 사건으로 베르세르크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옥중에서 출판한 나의 투쟁을 통해 동유럽을 정복하고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을 동방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인 운동으로 민주공화제를 내부로부터 전복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경범은 겨울이 다가와 조금 주춤했으나 겨울에는 모피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여
그 또한 재미가 쏠쏠하여 포기할 수가 없어 날이 좋은 날을 택해 청진을 다녀왔고 그렇게 그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